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이 그 버려지는 시간, 그 버려지는 시간을 우리가 항상 책을 보라고 들고 다니는 책을 보라고 하는데 맞잖아요. 그 버려지는 시간은 또 하루에 딱 24시간을 선물을 받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선물 받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 나의 이제 그런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저자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간 여기서 이제 그 3분의 1, 하루 중에 3분의 1은 잠자는 데 쓰고 그 나머지 18시간이죠. 그 18시간을 일하는 거 하고 또 그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유지하는 거 뭐 출퇴근이라든가 밥을 먹는 거 또 밥을 준비하고 뭐 그러는 것들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여가 시간 이렇게 3등분을 하더라고요. 그 여가 시간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장을 보면요. 일장에서 이제 일장의 구조인데요. 삶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이 작가는 30여 년 동안 그런 심리학이나 그런 사회학 또 사회과학을 이렇게 수단으로 해서 그 현상학을 체계화를 시켰다고 해요, 이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심리학, 예, 이 책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근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삶은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거를 행동하고 느끼고 그러는 거를 갖다 종합해서 이제 삶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험이고 그 경험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시간은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된다라고 18쪽에 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뭐 거의 대체적으로 예,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잠자는 시간하고 그 나머지 그 18시간을 세등분을 해서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산활동은 일주일에 한 40시간을 잡는데 그 40시간도 이 작가가 보기에는 30시간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뭐 담수하고 어쩌고 뭐 그러는 데 쓴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생존과 안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이제 생산활동에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활동인데 육체와 육체 구성물을 잘 간수하는 일, 즉 식사, 휴식, 세면, 청소, 요리, 장보기, 출퇴근 시간 등이 포함되고 하루에 그냥 6시간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가 시간인데 자유시간이라도 하고요. 생산과 유지를 뺀 시간, 그러니까 텔레비전 시청, 그리고 운동, 음악 듣기, 영화 등 네, 그런 게 있겠죠. 이제 책을 다 읽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영화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곧 학문하는 기림을 알 수 있다라고. 개인의 자유시간은 세 가지 주요 활동에 의해 점령당한다. 예, 근데 그 자유시간 6시간마저도 어떤 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대. 그게 뭐냐 하면 TV 시청하고요. 그리고 담소, 그리고 자유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위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의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활용하는 것인가? 예, 그랬을 때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모든 예적 변수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17쪽 8째 줄인데요. 밑에서 8째 줄.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모든 예적 변수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우연히 터진 사건이 한 사람의 진로를 엉뚱한 방향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고 또 모처럼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다. 했잖아요. 제가 항상 마음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린 자가 미래를 다스린다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을 저기 총무님 그 글을 아침에 올린 거죠? 네네. 거기다가 제가 답글을
댓글을 이걸로 달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서 보면은 댓글 이걸로 달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벌써 마음에서 벌써 그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게 이 책에서도 심리학을 심리에 근접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그렇게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경험의 내용이에요. 29쪽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정력을 대부분 생산, 유지, 여가 활동을 쏟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가면 질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좀이 쉬셔서 견디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경험의 내용과 더 관계가 깊다라고. 공감하시나요? 근데 여기에? 맞죠.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며 느꼈던 감정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쪽 보면 감정을 날조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가진 동물은 인간뿐이래요. 맞잖아요. 그죠? 네, 인간뿐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서도 만약에 장미꽃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 장미꽃이라는 실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 감정이 아름답기도 하고 무슨 가시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감정은 의식 안의 상태를 말하며 또 감정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행복을 얼마나 느끼느냐는 주어진 상황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좌우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또 많이 쓰잖아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의 느낌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같이 있고 그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35쪽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자신이 능동적이고 강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만큼 거기서 맛보는 행복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감정을 만드는 정신의 작용을 깊이 있게 파고들려면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몰입에 대한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면 내면의 무질서 속의 혼돈에 빠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면 여러 가지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혼돈에 빠지고 마음은 평상시에도 정보의 무질서 상태에 놓여 있다.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생각은 가지런히 일렬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두서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 있다라고. 맞죠? 그러니까 어린애들, 청소년들 보면 오락하는데 오락하면 딱 집중하잖아요. 밥 먹으라고 해도 모르잖아요, 사실 애들이. 거기에 집중해갖고. 이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했을 때 이렇게 큰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기 때문에 몰입의 뒤에 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고.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환경을 보고 이렇게 진짜 누가 남편이 월급을 많이 갖다 줘서 행복하다 이런 거는 그 순간뿐이고 그게 영원히 행복하지는 않고 이렇게 어떤 일에 내가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런 게 이제 행복으로 간다는 거죠.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장 일과 감정 보면요 51쪽이에요. 삶의 질은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해왔던 행동이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송수영 박사도 내가 쳐다보는 게 내가 나아가자 하는 그게 곧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저마다 하는 행동은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한 일만 하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지 만무하다. 맞죠? 공감하죠? 하나의 행동에는 바람직한 특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루의 리듬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고독으로 들어가거나 고독에서 빠져나오기다. 이것도 이제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무엇을 하고 누구와 같이 있고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내면이 영향을 받는 수동적 대상인 것처럼 말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전혀 타당성이 없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65쪽 하단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다. 집에서 혼자 살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또 직장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아기와 대화에 몰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눈부신 일상생활은 결국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기에 얼마나 집중을 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성취를 느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지고 이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행복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의 역설인데요. 79쪽에 보시면, 흔히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목표 의식이 없이는 자기 절제가 아주 뛰어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삶을 누리기에 충분할 만큼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기가 어렵다라고.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은 공부나 일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는 있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일이나 공부를 하면서 의욕과 만족의 수준은 평균치를 밑돌았다고 여기 이제 연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 이는 자기가 부리는 사람의 복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이제 복지가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냥 돈 주고 그 일만 시키면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삶의 본질적 보상을 일에서 기대하지 않고 공장 문이나 사무실 문을 나서야 비로소 행복한 시간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공감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제가 공장 생활 할 때, 20대 초에 공장 생활 할 때 보면, 그때는 진짜 어떤 이제 수출 데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선정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선정 날짜 맞추는 것도 하루에 몇 개씩 해서, 언제면 되겠다 하고서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수준 제대로 안 나와. 앞에서는 그대로 가는데 중간 뒤에서는 그게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그 부서는 거의 놀다가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면은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밤을 새고 막 그래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그러는 생각이 났고요. 그때는 이제 진짜로 내가 이런 거를 왜, 근데 저는 이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수리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그러면서 그 일을 해갖고는 어떤 그런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 때려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게 잠깐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그 일하는데도 일 하나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집중을 하면은 진짜 인정받고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능률도 향상되고 이러면서 자기 보람도 느끼고 할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일을 천시해온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가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유시간만 많아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그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객관적 작업 환경과 우리의 주관적 태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일이 즐겁다는 생각을 좀처럼 갖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서 어떤 경험을 끌어내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가는. 예, 그리고 4장은 이만큼 하고요. 5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여가는 기회이며 동시에 함정이라고. 이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이제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는 시간을 현명하게 쓰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90쪽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망하는 목표의 하나가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가는 일보다 즐기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령 자유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지 않으면 삶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의식의 혼돈을 드라마 시청, 추리소설, 연애소설, 도박, 술 등으로 피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먹혀들지만 경험의 질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지는 못한다라고. 그래서 사람의 기분은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절정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분은. 근데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것은 도전을 이겨내어 문제를 해결한 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몰입을 낳는 활동은 대부분 명확한 목표, 그리고 정확한 규칙, 그리고 신속한 피드백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바로 이런 내적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집중하고 긴장한다. 93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가 시간에는 이런 내적 조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한다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몰입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진다. 하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만 주어졌을 때는 몰입과는 정반대의 현상인 심리적 혼돈과 무기력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연구 결과 몰입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TV를 적게 보는 사람이며 몰입 경험을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은 책은 거의 안 읽고 TV로 소일하는 사람이었다. 책 보세요. 책 많이 보고 있는 거. 그래서 102쪽 보시면 102쪽 넷째 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한 사람의 삶이 알차라면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한 사회의 질적 수준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저도 항상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 가정이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고 그런 한 사람 다 바뀌었을 때 그리고 그 파동이 우리나라 국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라고 항상 하는 부르짖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가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그게 더 이렇게 파동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업으로 독서 포럼 이 회원님들은 특히 책을 많이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 TV를 보지 말고 책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간 내가 어떤 목표하는 그거에 집중해서 했을 때 이렇게 삶이 부양되고 뭐 그런 성숙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를 이 책에서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책을 많이 보셔갖고 성숙한 그런 시민 나아가서는 국가의 그런 일원이 되자고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